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개론편 2강 문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강의 영상입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를 좀 받아서 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국어 공부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대부분 이제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요. 국어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였습니까? 이게 사고력을 뜻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력은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다? 훈련해서 키워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관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에서 관찰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글을 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글 읽기입니다. 글 읽기. 글을 잘 읽고 싶으시면은 글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이제 잘 관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바로 흐름이라는 친구입니다.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실 이 글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해요. 조금 추상적이기는 한데, 요게 이제 어떤 건지 개념을 그래도 좀 잡아드리고 들어가려면, 제가 주로 쓰는 사례가 방법이 말과 글을 좀 연계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글이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먼저 온다고 봅니까? 말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특성을 글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글보다 말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말이 먼저 있고 이 말을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 종이나 이런 칠판이나 이런 매체에다가 언어라는 기호로 그대로 옮긴 것. 이게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 수업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글을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잘 쓴 문장, 잘 쓴 글의 가장 기본은 소리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입에 착 붙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잘 쓴 문장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 이런 걸 쓴다고 좋은 문장이나 좋은 글이 아니에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의 글을 쓴다 하더라도 소리내서 읽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잘 안 잡힌다. 별로 잘 쓰지 못한 글입니다. 좋지 못한 글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래요. 글이라는 게 애초에 말하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의 특성을 글도 잘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말에는 100% 흐름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의 큰 개념을 좀 잡으려면 말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꼭지를 잡아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수업을 하면서 말을 할 때는 평소보다 톤을 좀 높게 잡거나 기본적으로 높게 잡습니다. 그리고 고절을 중간중간에 둡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톤을 의도적으로 높여서 탁탁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혹은 그런 소리들이 들어갈 때는 톤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 웅얼웅얼 거리면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스트레이트로 치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돌려서 스무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보자면 뭐랄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끊어짐과 연결됨 이런 부분들을 약간 여러분들이 찰흙으로 찰흙 같은 것들로 지형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그렇죠? 고저가 생기고 그리고 길고 짧게 끊어지는 것들도 있고 길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직선으로 쭉 뻗은 부분도 있고 곡선으로 휘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지형을 만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울퉁불퉁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지형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말이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요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톤의 변화 없이, 그쵸? 톤의 고저 없이, 장단 없이, 끊어지거나, 뭐, 이제 탁탁 끊어서 강조하거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웅얼웅얼거리면서, 그냥 평평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이 연불 외듯이 웅얼웅얼웅얼웅얼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잘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지형을 만들고, 그쵸?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말을 톡 떨어뜨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톡 떨어뜨리면 어때요? 막 흘러가는 겁니다. 요게 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확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도 훌쩍 지나가고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것 없이 그냥 웅얼웅얼웅얼웅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 다가오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이걸 이제 말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뭐 속된 말로 말빨이 좋다. 뭐 혹은 강의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의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걸 이제 말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글도. 그래서 단어의 사용, 문장의 어떤 배치, 문단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도 지형을 만듭니다. 고절을 만들고요. 짧게 끊어지는 부분과 길게 이어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형성이 돼서 글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말의 흐름에는 말은 대체로 이런 대면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말을 하는 사람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캐치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듣는 사람의 상태를 좀 보면서 그 사람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말의 흐름에 변화를 주고 조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강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글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글의 흐름은요, 고정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독자들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부분 글 읽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걸립니다. 글의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글쓴이가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형성해 놓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글 읽기가 훨씬 더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이 형성하고 있는 지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편안한 방식으로 글을 읽거나 글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글이 만들어 놓은 지형과 글이 만들고 있는 흐름을
독자가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그리기가 일어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별것 아닌 지문도 별것 아닌 내용의, 별것 아닌 수준의, 별것 아닌 분량의 글을 읽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심한 경우에는 한 줄 읽고 다음 줄 넘어갔는데 다음 줄을 읽으면서 방금 읽었던 그 한 줄, 위에 있는 한 줄을 까먹는, 잊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생깁니다. 특히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약간 자존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면서 지문을 읽어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지문은 어떻게 하면 얼굴이 벌개지면서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잘 합니다. 근데 다음 지문을 풀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혹은 시간 자체가 부족한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글이 진짜로 어렵거나 수준이 높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수준의 비문학 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글이 확정해 놓은 이 지형과 흐름을 거스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슬러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맞춰져 있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면 되게 편안해져요. 글읽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정말로 쉬워집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그냥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전설처럼 들으실 거예요. 지문을 한 번 읽고 막 외운다, 막 이런 이야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몸을 맡기고 슬그머니 가면은 스무스하게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의 흐름을, 내가 정해져 있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배경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태도와 자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읽고 싶으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의 형태와 글이 형성하고 있는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가 주는 게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글을 재단해서 어거지로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요, 그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왜?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맞춰줄 수 있어요. 서로 맞춰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글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자가 작가의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들어가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수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고집 부리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으로 혹은 자기의 흐름으로 자꾸 글을 어떻게 재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글 읽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은 잡았다면, 그러니까 맞춰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직접 확인을 하느냐? 자, 글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눈으로 보고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봅시다. 오늘은 문학 지문 읽는 법. 그래서 문학이라는 글의 종류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려면 뭘 하시면 좋으냐. 문학이라는 글의 종류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 본질을 조금 건드려 보시면 얘네들의 흐름상 특징이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본질, 목적과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들어가 주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잔소리고요. 다시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학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글의 종류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현대문학의 대표가 누구라고 혹시 영화를 보시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문학 이해가 좀 더 쉬우실 텐데, 그렇죠? 어, 영화가 사실은 현대문학의 정수라고 불리죠. 어, 그걸 연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왜 보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왜 보십니까? 재밌으려고 보시죠. 맞아요. 문학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영화를 예를 들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실제로 문학 시험 보시다 보면 시나리오 대본이 문학 작품으로 종종 나오죠. 그 왜 그렇겠어요? 음. 이 영화나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현대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문학이 발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영화에도 어때요? 장르가 되게 많죠. 뭐 스릴러, 뭐 액션, 코미디, 뭐 로맨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마. 그러니까 즐거움의 종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히려 영화보다 문학이 더 뿌리에 가까운 친구인데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시 좀 만들어 봅시다. 문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유희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는 상상력이 자극될 때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이 자극이 될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상상력이 자극이 되나? 라고 했을 때 아주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효과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세 글자로 부르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일정 부분 사실과 일정 부분 허구가 적절히 잘 버무려져서 우리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된 그 요거를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 개념을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친구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그 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친구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럼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죠.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큐멘터리나 강의예요. 물론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막 펌핑을 해줄 정도로 자극적인 주제라면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드립도 잘 섞어줘야 되고 MSG를 잘 쳐야죠. 간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미가 있죠. 음식이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과 허구가 적절히 잘 버무려져서 간이 딱 맞아서 맛이 있는 요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성이 있고 거기에 허구가 섞여야 인간의 상상력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야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학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우실 거예요. 기승전결, 혹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거. 그런 걸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의 가장 타이피컬한 형태,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태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승전결, 혹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우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야기의 흐름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학 지문을 읽으실 때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형성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문을 읽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바탕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요거를 실전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체크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좀 흐름 분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흐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되게 추상적이어서 자, 분석 자체를 접근하기가 그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쓰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물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물의 흐름. 물의 흐름. 어떤 걸 물의 흐름이라고 합니까? 물방울이 하나가 또르륵 해서 또르륵 떨어지는 거. 요걸 이제 물의 흐름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물의 흐름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물의 흐름이라고 합니까? 물방울이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모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정 수준에 막 모였을 때, 일정 순간에 와르르 쏟아지죠. 그렇죠? 요걸 물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보세요. 물의 흐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구성하는 한 단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방울이죠. 이 물방울이 하나 모이다가 일정 순간 와르르 쏟아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도 유사할 겁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무엇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장면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장면. 요 표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를 두 글자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다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거든요. 요 세 개의 구성 요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장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이게 장면이에요. 이미지죠. 장면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랑 수업 약속을 잡게 되실 때 또 어떻습니까? 장면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수업 약속을 잡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장면으로 세상을 인식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요 약속 잡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약속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약속 잡습니까? 일단은, 어디서 만날지, 그쵸? 언제, 어디서 만날지 정하죠. 요거를 좀 정교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어디요? 언제는 시간이고, 어디서 장소죠.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배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랑 만날지, 무엇을 할지 정하죠. 뭐라고 합니까? 인물, 혹은 대상이라고도 하고. 뭘 할지 정해야 되죠.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배경, 인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경인물, 사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학 수업을 학교에서 듣거나 뭐 다른 학원에서 듣다 보시면 배경과 인물과 사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난리를 치죠. 그게 왜 그렇다? 요 세 개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장면은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다?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표시해라, 뭐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장면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면은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학생들이 배경인물 사건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 번 더 사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한번 좀 더 보시면, 요 물. 자, 물의 화학식 정도는 아시죠? 화학을 안 하셔도 요즘에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H2O죠. 요 H2O를 분해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은 물이 산소 하나, 수소 2개, 수소 2개, 산소 하나인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우주의 질비한 먼지 쪼가리에 불과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쳐서 보면 세상 신기하고 재밌는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따로따로 체크하고 따로따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배경인물 사건, 물론 그래요. 맞아요. 아예 확인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체크를 안 하고 아예 확인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배경인물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종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먼저 접하게 될 거냐? 텍스트로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글자로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글자는요, 사실은 정보를 담기에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왜? 겹칠 수가 없어요. 아니, 글자는 겹쳐서 정보를 압축하고 집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쉽게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게, 보세요. 배경인물 사건이라는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를 겹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겹치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텍스트는요, 겹치고 압축하고 집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늘어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상상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미지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변환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 뭐냐? 한정된 공간에 정보를 집적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배경, 산이 배경이다 라면 산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물, 어떤 사람 A와 B가 있다. 그리고 사건, 둘이 뭐 한다? 만나서 꽁냥꽁냥 한다. 뭐 이런 거죠. 어때요? 계속해서 정보를 집적시킬 수 있어요.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구름이 한 조각 있고, 새가 날아가고, 여기에 나무가 한 몇 그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강이 흘러, 이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정보를 추가해서 집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하나의 이미지로 종합해서 하나의 장면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시면서, 글을 읽으시면서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체크를 하시되 그걸 텍스트로만 두지 마시고 그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캔버스를 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장면을 탁 만들어내는 거죠. 요렇게 그릴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 이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글을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시면요. 그릴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진짜예요.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텍스트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훈련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 생각하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별로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안 쓰니까 사실상. 머리를 써야죠. 근육을 써야 근육이 붙는 것처럼. 그렇죠? 근육을 써야 근육이 붙는 것처럼 머리도 이런 식으로 머리 근육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써야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훈련을 하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셔야 나중에 속도를 붙여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셔서 글을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신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훈련은요, 사실은, 문학이 되게 딱 좋습니다. 왜? 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실성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봉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는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경험에 봉직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비문학보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로 치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물화, 풍경화 이런 겁니다. 인물화,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 근데 비문학은 어떻습니까? 추상화에 가까워요. 왜? 아니 보세요. 자본의 흐름, 뭐 전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100% 상상에 의해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문학 공부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커리큘럼에서도 비문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머리 쓰는 연습을 문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비문학을 잘하는데 문학을 못하는 친구, 이 친구는요, 이런 친구들은 성적을 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문학을 잘하는데 비문학을 잘 못해. 그럼 어때요? 금방 따라갑니다. 정말입니다. 금방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비문학보다 문학을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어, 네. 이게 왜냐? 디테일이 살아나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잘 그리게 될수록 어떻습니까? 디테일이 살아나죠. 그래서 문학이 어려워져요. 아무튼 요 이야기는 나중에 비문학 하면서 또 한 번 드릴 거여서 그때 합시다. 아무튼 어떻게 글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냥 텍스트를 읽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배경인물 사건을 텍스트로 접하시되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과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글 읽기를 할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장면이 하나만 있겠어요? 아니죠. 보세요. 물의 흐름도 물방울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 개는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눈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눈이 찍는 요 순간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돌려보세요. 어떻습니까? 배경이 바뀔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사람들도 바뀔 수 있고 사건도 바뀔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문을 읽으시다가 배경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인물에 큰 변화가 있거나 혹은 사건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이 구성 요소 3개 중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기점으로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면의 경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면 나누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여기 제가 밑에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장면을 나누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장면을 어떻게 나눈다고?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사건의 변화에 반응해서 그렇죠? 경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장면 나누기는 크게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를 뭐로 바꾸는? 이미지로 바꾸는. 이게 사실은 사고력 훈련의 기본입니다.
이게 근력 운동이에요, 이게. 사고력을 키우는 이 힘을, 이 근육을 붙이는.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을 오래오래 하면 사실 되게 머리 쓰는데 요령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문학을 되게 경시하는 또 그런 풍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학은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훈련의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장면이라는 이 표현 잘 기억을 해두라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이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시냐? 장면을 단위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문제와 선지의 출제 단위가 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실제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지문이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지문에 장면이 몇 개 나오겠다 정도 견적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예측이 좀 되세요? 한 4개에서 6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시험의 형태가 어떠합니까? 오지선다 객관식이 기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5개의 선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5개의 선지를 만들려면 장면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4개는 있어야겠죠. 왜? 하나 잘못된 장면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작고 사소한데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을 받았는데 진짜 아무런 견적도 없고 아무런 이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 지문이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나올 수 있겠네. 물론 뭐 중약을 중심으로 앞에 4개, 뒤에 4개 해서 8개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 그럼 변형이 되는 거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한 4개에서 한 뭐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라 차이가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차이가 생길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문제풀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한 번 더 나오긴 할 텐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미리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문학은 문제 풀 때 시간 안에 들어오려면 지문을 다 읽고 한 번만에 읽고 한 번 읽었을 때 얼추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해야 됩니까? 도착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처음부터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 제가 만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 번 읽었는데 안 외워져. 당연히 안 외워지겠지. 너의 실력이 그게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무조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만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돌아가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되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했죠. 선지를 쭉 읽고 선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게 정말로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정보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를 하나 확인할 때마다 지문 전체를 뒤지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장면을 한 4-5개 나오겠거니 하고 나눠 놓으세요. 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찾아갈 때 어때요?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
찌질찌질하게 나오지 않을 거거든. 장면 단위로 선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때요?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장면 나누기만 잘해도 2등급까지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문학은 되게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동그라미 1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건 장면 나누기는 맞아요. 자, 근데 장면 나누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 장면과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요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패턴을 잡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비문학 할 때 조금 더 드릴게요. 사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라 이것도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합시다. 장면과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장면과 장면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되게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용상 반복되는 패턴.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은 형식상 반복되는 패턴. 요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혼자서 보기는 체크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래도 요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장면 나누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생깁니다. 어떤 깨달음이 생기느냐? 이게 인간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다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블 영화 히어로물 영화를 사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아이언맨 1, 2, 3 캡틴 아메리카 뭐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스토리 라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히어로 나오고 빌런 나오고 둘이 짝짝꿍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야 됩니까? 히어로가 이겨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큰 흐름은 항상 똑같아요. 물론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서. 디테일은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수십 년간 동일했어요. 재밌죠?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장면 나누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A 장면을 읽었어요. A 장면을 읽었는데 뭘 예측할 수 있냐면 A 장면을 읽는 순간 B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이게 적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읽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늘겠죠. 그렇죠? 왜? 예측했으니까. 그러면 예측한 상태에서 읽으면 머릿속에 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궁극적으로는 한 번 읽고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면 나누기를 많이 하고 나서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험치와 통찰력이 좀 쌓이면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장면과 장면의 패턴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번 읽고 외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한 번만에 외우려고 너무 애를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하면 되니까? 장면 나누기만 일단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치가 쌓일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히어로물 영화를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히어로물에도 뭐가 있었어요?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막 깊이 분석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막 깊이 분석하고 정리하고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외우고 기억을 해내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얽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경험치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외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장면 나누기부터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장면 나누기를 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경험치를 그냥 쌓으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면과 장면의 연결고리에 대한, 그쵸? 패턴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통찰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편해지고 속도가 붙고 한 번 읽었을 때 외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사실 실제로 시험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스스로 보시기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 물론 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보시면 힘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요런 것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지문 읽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깔끔하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문학을 읽으실 때는, 문학 지문을 읽으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문을 받았을 때 뭘 확인해야 된다? 이야기의 흐름의 단위가 무엇인지, 장면을 단위로, 그렇죠? 장면이죠. 장면을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장면을 어떻게 확인을 한다? 지문을 읽으시면서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체크를 하시고 그 세 개를 종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텍스트에서 끝나게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이미지로 변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머릿속에서 이 정보를 집약을 하고 집적을 해서, 그렇죠? 효율이 좋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고력의 그 근육을 키우는 데에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학 공부는 그냥 단순히 감상하고 우리가 예술가가 되려면 예술을 할 거면 느껴야 돼요. 맞아요. 예술을 하려면 느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고요, 방향성을. 우리는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변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면을 여러 개를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시라. 대체로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8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건 이제 하다 보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지문을 받았을 때 장면이 몇 개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장면을 나눠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 문제와 선지의 출제 단위가 장면이기 때문에 장면을 단위로 문제와 선지가 출제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갈 때 장면을 잘 나눠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문제풀이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효율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을 꼭 나누면서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장면을 많이 나누다 보면, 경험치를 많이 쌓다 보면 장면과 장면이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지 경험치와 통찰이 쌓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용상 반복이 되는 게 무엇인지, 형식상 반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패턴 잡는 연습을 하시면 글읽기가 굉장히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효과는 좋겠다. 물론 저랑 수업을 하시면 요거는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문학은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깔끔하죠?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팁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장면 구상을 하실 때 저는 이걸 장면 구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죠. 이걸 이제 저는 장면을 구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각 장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장면 구상을 할 장르들이 있겠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문, 그렇죠. 시나 시가 이런 것들, 산문, 소설, 이런 수필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우문문학을 이제 장면 구상을 하실 때는 어떤 컨셉을 갖고 들어가시면 좀 좋냐면, 단편 애니메이션을 본다? 단편 애니메이션, 픽사나 뭐 이런 디즈니나 이런 데서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장면 구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화책에 사파를 그린다. 요런 컨셉을 가지고 장면 구상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 감독이 됐다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들고 요 텍스트를 영상으로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장면 구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주 어린 친구들 수업을 할 때는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 수업을 할 때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좋은 영화를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고전 소설을 잘 못 읽겠거나 이런 표현들을 잘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전통 사극, 그렇죠? 사극을 좀 봐라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도 제가 좀 가이드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팁에 가까운 거라 사실 핵심은 아니고, 핵심은 뭐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릴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수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팁들이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 실물이 있어야 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큰 틀은 이 정도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궁금한 질문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오픈 카톡방이 있으니까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쪽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